안 좋은데 관세 먹으면 완전히 망하겠네요.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아무리 매겨도 서로 안 해요. 서로 어차피 안 해요. 전기차 110%까지 매겼잖아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삽니까? 안 사요. 테슬라가 있는데 왜 삽니까? 처단이 더 많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행복할 것이다. 오히려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널 뉴시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트럼프발 이 관세 폭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이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건 아무래도 먹구름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KBWM의 이 스타 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 우리 유신익 박사님 모시고 트럼프 2기 경제정책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또 이렇게 트럼프 패닉이란 또 책도 발간하셨어요. 이 내용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것이 온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19일 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심지어 목재까지 이 관세를 한 달 내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한 속도 그리고 강도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책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시나리오별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럼프라고 한다면은 이제 좀 강력하고 강건하고 뭔가 되게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예전에 닉슨이 발표했던 독트린이라는 큰 틀의 총론적인 안보라는 것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사실 모든 지금 트럼프의 최우선의 정책 그리고 상위에 있는 가장 큰 정책은 안보예요. 그러니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고 수정주의 국가들 예를 들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위력의 핵 관련되는 위력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남중국해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행동을 하면서 대만에 대한 전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남태평양 지역에서의 그 자신의 어떤 리더십 발휘,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는 무기로 그리고 방위 산업에서 최첨단을 나가야 된다라는 이제 리더십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국인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어떤 이제 불안, 그다음에 시큐리티에 대한 불안을 일으킬 수 있고, 보다 더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만들거나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미국인 국민들의 어떤 웰페어와 시큐리티를 방해하고 그것이 안정과 행복과 번영을 갖다가 망칠 수 있다, 저하할 수 있다. 그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무엇으로 하느냐? 관세다. 그리고 바로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나왔던 얘기지만 체계적 논리로 사실은 다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 관세인 것이고, 그러면 그 관세라는 수단 자체가 지금 굉장히 겁박하듯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의 법안에 대해서 지금 무역 관세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다 조항들이 다 다른데요. 이 흐름을 보셔야 돼요. 법안의 근거가 최초에 가장 강력했던 게 뭐냐면 스무트 홀리법입니다. 스무트 홀리법은 바로 우리 대공황 당시에 1929년도에 스무트하고 홀리라는 의원이, 그 당시에는 미국의 농민 위주의 산업이었어요. 농업 위주 산업이었어요. 근데 그 농업 산업 자체가 이게 너무나 이제 그 외부 수입을 하게 되면 방해를 받고 농업까지 무너지면 국가의 기축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스무트 홀리 법을 통과시키고,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최대 40%까지 매기겠다. 40% 관세. 근데 실제 관세는 50%까지 매겨졌습니다. 근데 이게 2만여 개의 상품에 대해서 50% 매겨지니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소속된 표현이지만 빼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수입을 하는데 모든 대부분의 범용적인 수입 상품을 갖다가 다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회피할 수 있거나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율 때문에 결국엔 인플레가 바로 유발이 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바로 그다음에 이 스무트 홀리법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법안을 갖다가 상정을 하는데 무슨 법안을 상정을 하게 되느냐. 바로 무역 확장법이죠. 이 무역 확장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권한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30년도에 들어가지고 무역 확장법을 만들어서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발효를 하게 되는데 이 관세가 너무 높아. 실생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역 확장법에서 무엇을 규정하냐? 대통령의 행정 명령 권한으로 바로 사인만 하면은 세율을 갖다가 관세율을 갖다가 80%까지도 인하할 수 있는 룸을 준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40% 관세를 지정해 놨지만 대통령이 좀 쉽게 그 관세를 선별적으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렇죠. 자신들도 법안을 근간으로 이제 세율 책정을 하니까 당연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뒀고, 다만 이제 여기서 무역 확장법에서 지난번 2월 10일쯤이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문을 발표했을 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요. 무역 확장법이 232조에 따르면 그 232조가 뭐냐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상대 국가가 나는 낮추고 있어. 근데 상대 국가가 나보다 높은 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예외적으로 적대지되거나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대 국가한테는 동일한 관세를 매겨서 우리도 보복의 어떤 경로를 열겠다. 다만 전체적인 기조는 지금 무역 확장법은 낮추기 위하고 낮추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서로 간의 협상, 딜이 되면 충분히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고문을 보시면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와요. 호주,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EU, 그다음에 한국, 일본 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일선 때 무역 확장법으로 근거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232조에 걸렸다. 철강 산업이. 그래서 철강 산업이 232조에 걸려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호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그 국가들이 결국에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관세는 결국 일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의 데미지를 그렇게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관세를 유예를 시켰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되돌이켜가지고 그동안 많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 체크를 해보니까 안 했다. 트럼프 일기 때 그렇게 관세 유예를 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논리를 또 만들어 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럼 말 그대로 25% 관세에 상환하는 정도로 투자를 해가지고 일자리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안 했다. 그러니까 관세 다시 부과하겠다. 그 논리군요. 그렇죠.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바로 호주 총리가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당시는 사실은 트럼프 일기 후반 때는 다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해놓고 어느 정도만 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일기 때 마지막 19년도쯤에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무역 협정을 이루는 최종 단계가 2천억 달러의 대두하고 여러 가지 상품 서비스를 사겠다. 미국산을 사겠다. 중국이 약속했다. 그리고 사실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위안이 야 이거 약속만 해주고 어느 정도만 쇼 오프만 해주면 다 넘어가네. 이게 이제 유행이 된 겁니다.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시 그러다가 이제 리바이벌 되돌이켜 보니까 약속 안 지킨 걸 안 거죠. 다시 돌아온 트럼프가 이제 체크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가 원래는 사실은 빈틈이 많은 분이시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제 호주 총리가 달려가니까 이제 유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자동차, 의약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여기도 한 달 기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 딜의 기간입니다. 딜의 기간.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를 매기는 게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매기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범용 관세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38%까지 관세를 높인다고 하면은 더 높아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4년 동안 관세 수입만 2조 달러가 나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밑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인플레가 언젠가 옵니다. 근데 그게 시차를 두고 오지.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관세를 매겼어요. 자동차에 관세를 외부 관세를 매기면 자동차 미국이 제일 많이 사는 자동차가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 메이커예요. 일본 토요타 혼다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쪽을 덜 사겠죠 당장은. 그런데 그 브랜드에 너무 충실한 소비자들 즉
가격에 그 강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올랐어도 관세가 만약에 그래서 30% 올랐다 그러면 30%만큼 가격 올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도 그걸 사겠다. 그걸 사면 어떻게 되죠? 야, 일본 차가 저렇게 잘 팔리는데 30% 오르는데도 팔려. 그러면 포드하고 GM이 어떻게 하죠? 같이 가격을 올리죠. 가격 경쟁력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기간이 그게 사는 거를 보고 그게 총 한 1년간의 판매량을 보고 서서히 높아지지. 일본 차 관세 매겨가지고 30% 하는데 판매량이 괜찮네? 그럼 우리도 바로 올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차라는 걸 두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 오는 동안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체적인 미국 내의 모든 생산되는 팔리는 자동차의 가격이 점프업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 이제 추정을 하고 과거에 이제 우리 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이런 데서 추정한 숫자를 대략적으로 합쳐보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트럼프는 뭘 할 수 있죠? 일단 여러 가지 수입 물가나 이제 수입품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국가의 재정으로는 돈이 더 쓰여지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1원을 줬을 때 예전에는 이제 1원짜리의 상품을 살 수 있었어요, 가게가. 근데 전반적인 상품 가격이 10% 올랐어요. 그러면 1원을 주면 못 사잖아요. 그러면 1.1원을 줘야 되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관세 가지고 예산을 계속 충당을 시키는 거죠. 더 증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리한 기간이 2년이다. 그 2년 동안 관세 수입 있으니까 만약에 일자리를 만들겠대요. 상대 국가. 그러면은 관세 안 매기고 일자리로 어쨌든 그걸로 또 국가 생산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걸로 버티는 거고 아니면 관세 수입으로 버티는 거고 관세 매겨가지고 이런 이제 키다리 계속 전략을 계속 수행하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트럼프만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들 스마트해지죠. 왜냐? 자동차, 의약품, 지금 반도체 이 세 분야에서 굉장히 큰 시장이 미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기여를 뭐든지 관세를 받기 전에 뭐든지 투자를 하던 기부금을 내든 뭘 해서라도 이 시장에 계속 진출하고 남아 있어야 된다. 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업가들의 계산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정부나 국가가 안 나서라도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관세를 덜 맞겠죠. 기업별 제거가 되겠죠.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제거가 아니라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이 기업부터 관세를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즉 지금은 철저하게 딜의 기간이다. 무역 확장법에 근거한 이러한 상황은 딜의 기간이고 그럼 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국가별로 다 차등화됩니다. 그러면 관세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안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냐면 지금 멕시코, 캐나다가 한 번 쓸고 갔지만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결국에 그 북미에 대한 질서, 내부 살림살이, 그다음에 아군의 전투력, 정비를 위한 것이고 아시아 쪽은 방위비, 그다음에 유럽은 철저하게 외교적 그 우리가 간보기 전략.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애매해요. 유럽이 트럼프 일기 때랑 다르게 완전히 우경화가 되어 있고 이 우경화된 세력들이 미국에 대한 반발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고 있고 정책 노선도 달라요. 아직도 여기는 계속적으로 ESG, 그다음에 탈탄소를 계속 외치면서 정책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중국과의 교역과 연대가 되게 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테스트 구간인 겁니다. 바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잘 따라오는지 투자를 해서 이 시장에서 같이 팔 수 있게 해주는지에 대한 거 국가별로 그동안 미국이 세워놓은 질서와 블록에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상대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금 체킹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뭐 총론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궁금한 저희들의 시각에서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폼을 여는 게 이제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하겠다. 근데 바로 발효 전날 철회를 했어요. 철회는 아니죠. 일단 유예를 한 건데 좀 협상의 기술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반응이 왔기 때문이죠. 당연히 멕시코는 세게 얘기해도 멕시코는 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기 때 보시면 아세요. 그때 멕시코한테 관세 매기니까 멕시코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국가적 이거는 숙명이다 이러면서 관세 똑같이 매기겠다. 그리고서 관세 뭐 매겼냐면요. 돼지고기하고 기계 매겼어요. 그것도 규모가 1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멕시코가 기본적으로 수출을 보시면은 대미 수출이 80%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80% 차지하고 그게 GDP로 계산해 보면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런 나라한테 관세로 싸우면은 자기 나라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뭐가 로직이 다르냐면 예전에는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웹백 작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멕시코에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일하는 거를 이제 다 추방을 한다. 네.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멕시코 대통령은 그 오케이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도 노동자가 없어. 근데 지금 멕시코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멕시코 지금 대통령 자체가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면서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철학이 없어요. 불법 이민자 추방을 하겠다는데 그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불법 이민자들은 다 국경을 갖다가 뇌물을 주면서 어떻게든 넘어가서 농업 지역에서 싸니까 농업가들이 고용을 해서 일을 하는데 사실 소득은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쪽 농업 지역에서의 일자리는 이제 노동자들은 없는 거예요. 그럼 손해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 분야에서 사실은 협정을 잘 못하고 체계적으로 철학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국경 장벽에 돈을 일부 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피력했고 그러니까 유예를 시켜준 거고. 멕시코 쪽에서 반응이 왔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거밖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아시겠지만 이제 왜 그 항공산업 좋고 인프라 산업 좋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쪽은 양쪽의 궁합이 잘 맞아요. 뭐냐면 자원도 많아요. 근데 이 자원의 수출을 갖다가 미국한테 상당 부분 하는데 근데 그 수출을 하는 인프라나 운송 시설 설비 이거를 최초에는 미국 걸 다 사용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이 원조를 해서 다 수출을 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구조가 돼 있고 방위산업이나 항공산업 쪽에 대해서는 아웃소싱도 상당히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못 버리고 캐나다도 등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북미는 한 몸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결국에는 통일적인 아군의 전략일 수밖에 없다. 전쟁 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장군이 아군 정렬, 그다음에 아군의 그 의기 투합하는 거 이거잖아요. 지피지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거일 뿐이다. 그 차원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지금 한 달 정도 유예를 줬지만 또 다시 유예될 수도 있고 그 중에 이제 협상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 10% 관세를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했고 이 부분이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선거 때는 60% 부과하겠다 이렇게 그 선전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10%면 좀 낮은데 이게 뭐 단계별 압박 전략인 건가요? 그게 이제 발언의 그 초점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한테 매기는 웨이티드 에버리지든 전체 교역 상품에서 전체적으로 각 상품별 관세가 다른데 그걸 웨이티드 에버리지 가중 평균하면은 대략 19.8%였습니다. 바이든 시절에. 그런데 그 시점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최고 관세를 보면 상품별로 봤을 때 최고 관세율 매겨진 걸 보면 50%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나 이쪽 같은 경우는 110%예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는 거죠. 안 사겠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거기서 이제 50%에서 10%의 범용 관세를 국가별로 다 매기는데 10%를 더 매기면 최고 세율이 상품 최고 세율이 매겨지는 게 60%짜리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최고 60%까지 매기겠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죠. 똑같은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은 최고 세율이 60%가 되게끔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웨이티드 된 에버리지 아까 가중 평균화된 이제 세율이 중국이 오히려 높아요. 21%예요. 그러면은 중국도 관세를 매기니까. 그렇죠. 중국도 미국한테 관세 매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차근차근 올려 나가겠다는 거고 오히려 지금 큰 틀은 각 나라들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사실은 관세율과 투자 이게 명확히 세워져 있잖아요. 뭘 받으면 방위비를 받으면 관세를 유예하거나 처리한다. 이런 게 로직이 정확히 다 서져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게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중국한테 투자 받을 일도 없고. 그죠. 그냥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중국한테는 그동안의 일기 때의 경험을 보시면 환율 조작국이다라고 하면 또 관세 매겨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하지 말아라. 불법 그거는 공정거래 위반이 된다. 그러면 시진핑이 안 합니까?
자기네 나라 그 정치인데 그 공산당 사회인데 하죠. 내정 간섭하지 마라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중국한테는 관세를 매겨도 기본적으로 뭘 얻어낼 것도 없고 중국이 줄 것도 없어요, 사실상. 그러면은 뭐냐면은 아주 그냥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관세 매기는 거예요.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관세 매기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세 맞으면 더 추락한다. 근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봐가지고 그냥 안 좋은데 관세 먹으면 완전히 망하겠네요.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망하면서까지 안 하는 게 뭐냐면 대외 수지 의존도를 확 낮춰버린 거예요. 지금 대외 수지 의존도를 낮췄는데 그런데 아예 말도 안 돼요. 그거 흑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경상수 흑자거든요. 그게 불황형 흑자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소득 기반이 너무 약하고 내수 소비도 안 되는데 외부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적정하게 파는 물건들 저가형 반도체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농산물 같은 것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되는 상품들 이런 거 기계 이런 이제 중간 가공재는 기본적으로 나가거든요. 신흥국들한테 수출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일정량만 나가도 수입이 줄어드니까 불황형 흑자지. 지금 이거를 갖다 경상수지를 도모를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이 시대는 끝났어요. 실제 대외수지 기여도는 상당히 작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시면 미국이 중국 거 사는 거랑 비교를 상대적으로 해보면 중국이 미국 거를 사는 규모는 미국이 중국 거를 수입하는 거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중국은 미국산을 덜 산다고 했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산다고 했는데 그럼 뭐 주로 사는데 기계하고 농산물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시진핑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귀찮다. 뭐 다툼도 싫고 귀찮다. 그냥 조용히 하게 하고 싶다. 그럼 농산물 대두 더 사면 돼요. 그 농산물 대두를 산다고 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자체 생산도 있고 브라질산 구입도 있고 그 다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거를 비싸게 뭐 10% 더 얹어서 가격을 주고 산다고 한들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두, 옥수수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사 먹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게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돼지고기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걸 잠깐 더 산다고 해도 이미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또 싼 데서 사면 돼요. 브라질에서 또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고. 부담이 안 가는군요. 네. 어차피 그리고 트럼프는 되게 세게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품목별로 보면 제일 비중 높은 거 규모가 큰 게는 농산물 기계밖에 없어요. 반도체 아무리 매겨도 서로 안 해요. 어차피 안 해요. 전기차 110%까지 매겼잖아요.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삽니까? 안 사요. 테슬라가 있는데 왜 삽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겁박하는데 되게 무섭게 세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알맹이는 없어. 약간 그런 차원의 중국 겁박하는, 압박하는 전략들. 근데 잘 보시면은 중국하고 미국은 아무리 뭐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매고 뭐 이런다 한들 실제로 잘 보시면은 이미 자국이 키우려는 핵심 산업들. 미국은 반도체와 AI 소프트웨어. 중국은 뭐죠? 전기차와 EV 배터리. 이걸 서로 안 팔고 안 사고 있어요. 핵심 성장 산업은 관세를 매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차단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국가 수출을 아예 금수를 해버렸잖아요. AI 관련된 반도체 아예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산업, 성장 산업은 관세를 안 매기면서 농산물에 매기고 기계에 매긴다. 이게 각 국가에 대한 데미지가 그렇게 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 세계의 모든 패러다임은 2015년 이후부터 교역 의존적인 구조는 끝나버렸고 자생적이고 밸류업이고 경제 내부에서 금융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서 소비를 일으키는 구조가 중국, 일본, 미국 전 세계가 다 그 트렌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를 아무리 세게 매긴들 물론 전통산업 예를 들면 철강은 원래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경쟁 구조, 마진에 대한 것들 되게 안 좋잖아요. 스프레드 안 좋잖아요. 관세까지면 더 안 좋아지죠. 전통산업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성장 산업에 데미지가 오느냐? 그렇지 않다. 이번에 이기는 오히려 그런 차단과 중국과의 그런 어차피 사고 팔지 않는데 왜 내가 다퉈야 돼? 이런 시진핑의 철학 그리고 내수 부양에만 힘쓰는 철학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오히려 더 차단이 많이 되고 차단이 더 많이 된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행복할 것이다. 오히려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석가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가짜예요. 제가 이 책을 쓴 것도 제 책 꼭 안 사시고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제발 문서로 얘기하자고요. 트럼프의 말 그거를 각색한 미국의 언론, 그거를 받아들인 한국의 언론, 그걸 보고 있으면 세상 다 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뉴시스에서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 예전에 4년 전에도 리플은 좋다고 얘기했었거든요.